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신통방통 윤태윤입니다. 아침 신문 만나보시죠. 조선일보입니다. 경제인 205명과 만찬한 사람 바로 윤석열 대통령입니다. 프랑스 파리의 일정을 마치고 곧장 베트남으로 날아갔는데요. 어제부터 2박 3일 일정으로 국빈 방문을 하고 있습니다. 24일 날 돌아올 예정인데 가자마자 현대차, 한화 그리고 한국의 중소기업 스타트업 제품들을 소개하면서 어쨌든 경제적으로 우리나라를 많이 알리려는 그런 노력을 많이 했습니다. 지금 음식을 먹고 있는데 K푸드도 많이 홍보를 하는 윤 대통령의 모습이었습니다. 자, 어찌됐든 경제인 205명과 만찬한 것도 굉장히 이례적인 일이었고 베트남 첫날 K 박람회로 시작한 것도 이례적인 행보였다고 합니다. 잠시 뒤에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두 번째 신문 보겠습니다. 자, 중앙일보 펼쳐보시죠. 수사 본격화 어떤 내용인지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김명수 대법원장의 수사가 본격화되고 있습니다. 임성근 전 부장판사 사건의 키맨을 불러서 소환 조사한다고 하는데 임기 만료 3개월 앞둔 김 대법원장의 어떤 그 혐의에 대해서 사표 수리를 거부하고 국회에 거짓 해명한 혐의에 대해서 지난해 국민의힘이 고발을 했는데 그 건을 수사를 본격화하겠다는 얘기입니다. 검찰이 당시 김인겸 행정처장 차장까지 소환해서 이제 조사를 한다고 하는데 여러 가지 논란의 여진이 있습니다. 법조계에서는 김 대법원장의 처벌이 불가피하다라는 의견이 있는 반면에 직권남용은 좀 어렵지 않느냐라는 의견도 서로 갈리고 있다고 하는군요. 잠시 뒤에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세 번째 신문, 마지막 신문 보겠습니다. 동아일보입니다. 최소 5명 사망. 자, 어제도 이 소식을 잠깐 전해드렸는데요. 2015년부터 22년 사이에 8년 동안 출생 신고가 안 된 영유아 23명 중에 어제 사망 2명 있다고 말씀드렸는데 최소 5명이 사망하고 1명이 유기된 상태라고 합니다. 감사원이 2,236명 중에서 고위험군을 조사했고 고위험군은 연락이 안 되거나 보호자와 연락이 안 되거나 아니면은 보호자가 2명 이상 출생 신고를 하지 않는 등 위험도가 높은 사람들 위주로 조사를 해봤는데 그중에서 5명이 사망했고 1명이 유기됐다고 합니다. 자, 경찰에서도 정부에서도 전수조사해야 된다는 목소리가 나오고 있는데 이 부분도 잠시 뒤에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신문 살펴봤습니다. 본격적으로 신통방통 시작하겠습니다. 자, 오늘 첫 소식은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 관련 소식입니다. 일본 후쿠시마 오염수 방류를 앞두고 이재명 대표가 부산, 인천, 어제는 강릉 주문진을 찾았습니다. 오염수 방류를 반대하는 장외 여론전을 펼쳐갔는데요. 국민의힘에서는 괴담 유포에 나선 모습이 한심하다라는 비판의 목소리를 높였습니다. 먼저 관련 영상부터 보겠습니다. 네, 수고 많으세요. 어떻게 사시라 한번 둘러보러 왔습니다. 잘 오셨어요. 여기로 오시다 고생하셨네요. 너무 힘들어. 어떻게 살아요? 당은 다 필요 없어요. 여당, 야당 다 필요 없어요. 국민이 살아야 여당, 야당 다 사는 거예요. 왜 주문진 제발 살려주세요. 그럽니다. 너무 힘들어요. 살게 해주세요. 꼭 안정 좀 시켜주십시오. 안전에 아무런 문제가 없다라고 우리끼리 주장하고 또 우기고 또 문제가 있다는 주장을 억압한다고 해서 과연 그 문제 자체가 사라지느냐. 터무니없는 괴담으로 국민을 거짓 선동한 죄를 고백하고 국민 앞에 용서를 구해야 마땅합니다. 여전히 괴담이라고는 마약에 중독된 나머지 장외 여론전에 사활을 걸고 있는 더불어민주당의 이재명 당대표의 모습 봤습니다. 그런데 광우병, 얼마 전에 사드도 거짓 괴담 선동으로 밝혀진 터라서 사실 오염수 저지 여론전이 상황이 그렇게 쉽지만은 않은 것 같다는 생각이 들고 앞서도 영상 보셨지만 노동일 교수님, 그 주문진의 상인들은 지금 여든 야든 주문진을 좀 살려달라는 이런 얘기들만 할 뿐이지 오염수 방류에 대해서는 크게 신경을 안 쓰는 듯한 모습도 보였거든요. 어떻게 좀 저분들이 뭐 오염수 지금 얘기를 하는 건 아닌 것 같고 주문진에 무슨 폐기물 처리장 네네. 이 문제가 건설되려고 하니까 그게 건설되면 이제 뭐 바다가 뭐 오염된다 이렇게 얘기하는 것 같습니다. 먼저 그걸 확실히 하고 싶고요. 저 화면을 보면서 저한테 두 개가 말이 꽂힌 게 있는데 국민이 살아야 여당도 살고 야당도 네네. 산다. 네. 그거 사실 아닙니까? 물론입니다.
그러니까 어떤 여당도 야당도 정치를 할 때 국민의 그 살 권리, 국민이 어떻게 하면 잘 살게 되는가를 좀 염두에 두고 해야 되는 것이지 자신들이 살기 위해서 뭐 국민들을 뭐 힘들게 한다 그러면 안 되는 것이고요. 또 이재명 대표의 말 저 동의합니다. 안전에 문제가 없다고 우리끼리 아무리 우겨봐야 무슨 소용이 있느냐. 그 말을 얘기 들어보면 안전에 문제가 있다고 아무리 우겨봐야 무슨 소용이냐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당도 야당도 지금 저렇게 주장하시는 분들 누구도 솔직하게 잘 몰라요. 저희들도 그렇고 눈으로 본 것도 아니고 저희가 직접 분석한 것도 아니고 그에 관한 전문적인 지식이 있는 것도 아니고 정치인들 누구나 그 마찬가지 아니겠습니까? 그럼 우리가 기댈 때는 어디입니까? 전문가들, 그 분야의 전문가들, 과학자들 그분들이 얘기하는 걸 신뢰하지 않으면 만약에 신뢰하지 않는다면 신뢰하지 않는 근거를 대야 되는 거죠. 신뢰하지 않는다 또는 신뢰한다 이렇게 얘기할 수밖에 없는데 신뢰한다는 분은 대부분 그분들이 뭐 원자력 분야의 전문가고 네. 그러니까 그분들이 대부분 얘기하는 것들이 우리가 뭐 눈으로 확인할 수 없는데 믿을 수밖에 없잖아요. 네. 믿지 못하겠다. 그분들이 돌팔이다. 얘기하면 그보다 더 나은 다른 근거를 대고 그분들이 돌팔이니까 믿지 못하겠다. 이렇게 얘기해 드는데 무작정 안 믿고 싶다는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저는 그런 부분들은 조금 지양했으면 좋겠고 네. 딱 한 가지만 제안하고 싶습니다. 기왕 여당 야당이 지금 청문회를 합의했잖아요. 그럼 청문회를 여시라는 거예요. 저는 여당도 마찬가지고 미국이나 이런 데서 이런 문제가 불거지면 어떻게 했을까요? 저렇게 막 장외를 돌면서 또는 어떤 분들은 안전하다고만 주장할 게 아니라 청문회를 열 거 아니겠습니까? 네. 자신들이 또 원하는 과학자들, 전문가들 초청해서 좀 하자 이겁니다. 같이 국민들이 보는 데에서 차분하게 따져보고 네. 안전성을 검증했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입니다. 알겠습니다. 자, 국민의힘, 더불어민주당 지금 오염수 방류를 놓고 서로 설전을 벌이고 있는데 국민의힘에서는 이재명 대표를 향해서 과거 사드 괴담에 이어서 오염수까지 괴담 마약에 빠졌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고 특히나 과거 사드 관련 괴담에 대해서는 무릎 꿇고 사죄하라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자, 국민의힘 김기현 당대표 그리고 이재명 대표의 반응까지 이어서 확인하겠습니다. 전자파로 참외가 말라 죽는다거나 전자파에 튀겨진다거나 하는 등과 같은 터무니없는 악랄한 괴담을 노래까지 만들어 불렀던 인사들이 아직도 민주당에 지금 버젓이 활동하고 있습니다. 이런 터무니없는 괴담으로 국민을 거짓 선동한 죄를 고백하고 국민 앞에 용서를 구해야 마땅합니다. 안전하다고 나왔으니까 다행이죠. 그 과거에 괴담을 선동했다고 여당에서는 좀 속보되자라는 얘기. 대변 수고하셨습니다. 자, 기자들이 물어봤죠. 사드 기지 전자파가 굉장히 위해하다라고 얘기를 했던 과거 주장에 대해서 무해하다라는 판명이 나왔으니까 어떻게 얘기하실 거냐라고 했을 때 뭐 안전하니까 다행이죠. 아니면 말고시가 어떤 얘기를 했습니다. 윤석 대변인이 어떻게 저 모습 보셨습니까? 그러니까 이재명 대표의 계속된 그 문제점 중에 하나는 이 본질에 대한 질문에 제대로 답변을 안 한다는 겁니다. 입장이 이제 바뀔 수밖에 없는 상황이 됐으면 거기에 대해서 이제 합당한 설명을 좀 해주셔야죠. 뭐 안전하니까 다행이다라는 말 외에도 뭔가 본인의 입장 바뀐 것에 대해서 뭐 예를 들어 뭐 본인의 과오를 인정한다든지 그런 게 있어야 되는데 그거 없이 저렇게 넘어가면 지금 하고 있는 후쿠시마 원자 오염수 관련한 이런 정치 공세 관련해서도 나중에 또 그렇게 될 거라는 또 기시감이 들게 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네. 결국 본인 주장을 펼치기 위한 방법에 있어서도 나쁜 건데 결론적으로는 이재명 대표 또는 민주당에서 네. 이 과학적인 사실을 근거로 한 어떤 사실을 도외시하고 정치적인 선동을 하는 것은 결국 국민들로부터 이 두 가지 단어를 남기게 될 거예요. 실력과 품격. 실력이 있으면 그렇게 주장할 리가 없고 네. 품격을 갖췄다면 그 주장하는 방법이 저럴 수가 없다. 이 두 가지가 국민들의 뇌리에 완전히 박힐 것이다. 저는 그렇게 봅니다. 제가 보기에도 정치인으로서 굉장히 무책임한 태도다 이런 생각이 들거든요. 정치인은 정치를 말로 하잖아요. 네. 말이라는 게 입에서 나오는 게 아니라 마음과 머리에서 나오는 것이고 그 사람의 뭐 경력이나 학식이나 뭐 비전이나 그리고 심성이나 이런 게 다 반영이 돼서 나오는 것인데 정치인이 저런 식으로 무책임하게 하면은 권위를 잃고 말의 네. 신뢰를 잃어야 되는 게 맞거든요. 근데 정치가 거의 종교와 같아지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 지지 세력은 꺾이지 않는다. 이런 생각으로 그냥 무책임하게 그냥 가시는 것 같아요. 뒷수습을 안 해요. 그래서. 근데
거의 종교의 영역까지 가고 나니까 과거에 종교가 태양이 도는지 지구가 도는지 과학을 결정했던 시대가 있었지 않습니까? 지금 거의 그래요. 정치가 과학을 결정하고 있어요. 과학적인 데이터에 기초해가지고 정치적 결정을 해야 되는데 내가 정치적으로 이게 유리하다라고 결정을 하고 나니까 과학적인 부분을 다 무시해버려요. 오히려 과학자한테 뭐 석학이 그 석자가 돌석자담 이런 식으로 인격 모독적인 발언까지 해가시면서 하는데 과학에 대해서 정치인이 뭘 아나요? 근데 이거에 대해서 책임을 지는 게 필요한 게 이게 너무 반복되고 있는데 이거에 대해서 책임지는 자세를 보이지 않으면 지금 말도 사실 전혀 뭐 믿음을 얻을 수 없어야 맞거든요. 네. 과거에 광우병 사태 때도 그 누구도 책임지지 않았어요. 그때 뇌송송 구멍탁 이런 선동적인 발언했었는데 그때 앞장섰던 어떤 연예인은 심지어 그거 지나가고 났을 때 사과도 안 하고 미국산 쇠고기를 쓴 햄버거 가게를 열어가지고 네티즌들 질타를 받았었거든요. 아무도 사과를 안 했어요. 사드에 대해서도 튀겨진다. 그 과학적인 데이터 아무것도 없었는데 다행이지요. 이러고 넘어가면은 과연 그 말을 믿고서 시위도 했었던 피해를 봤던 성주 시민들 이런 분들에 대해서는 누가 책임을 지는 건지 이분에 대해서는 과연 그럼 이 말을 지금은 어떻게 믿을 수 있는지 이거에 대해서는 자기가 예전엔 왜 아니었고 지금은 이래서 맞습니다. 혹은 예전에 이래서 죄송했기 때문에 요번에 대해서는 제가 더 생각을 많이 했습니다. 이런 건 있어야 되는데 아무것도 정리를 하지 않으면서 이번에는 맞다. 이런 식으로 하면은 그 말은 국민들께 외면을 받아야 맞지 않나 싶습니다. 알겠습니다. 자, 이재명 대표가 강릉에서 장외 여론전을 벌이고 있을 때 민주당은 국회에서도 일본 후쿠시마 오염수 방류의 위험성을 부각하기 위해서 정부 여당을 향한 공세를 펼쳤습니다. 영상 보고 이야기 이어가겠습니다. 장관님께서도 후쿠시마 오염수 마실 수 있겠습니까? 예, 마실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근데 의원님 지금도 우리나라 바닷물이 안전하다고 해서 바닷물을 먹는 사람은 없지 않습니까? 예. 오유경 처장님은 어떻게 생각하세요? 과학적으로 처리돼서 기준에 적합하다면 마실 수 있다는 취지로 말씀하신 것으로 알고 있고 저도 본인은? 그 예. 총리님과 장관님의 생각과 다르지 않습니다. 예. 그럼 주영미 총장님은 어떠세요? 저도 같은 생각입니다. 뭐 해수를 마실 일은 없겠지만 마셔야 된다면 네, 그렇게 생각합니다. 예. 자, 식수 논란으로 이야기를 이어가고 있습니다. 민주당에서는 마실 수 있느냐 없느냐, 뭐 화장실 물을 우리가 마실 수 없어서 안 마시는 건 아닌데 후쿠시마 오염수도 마실 수 있느냐 없느냐 논란으로 자꾸 프레임을 가져가려고 하는 것 같은데 박성민 비서관님은 어떻게 좀 저 모습 보셨습니까? 저는 이 후쿠시마 오염수를 관련한 논란을 둘러싸고 뭐 정치인들이 오염수를 마실 수 있겠냐라고 단편적으로 질문하는 자세도 적절하진 않다고 생각하지만 한편으로는 굳이 이 정부 당국에서 굳이 국민들 앞에서 마실 수 있다라고 부득불 이야기하는 것도 굉장히 좀 비상식적이라는 모습이 듭니다. 저기서는 사실 마시겠다라고 할 것이 아니라 저희가 어떠한 기준에 따라서 지금 검증을 하고 있는 과정이니 부족함이 많지만 좀 기다려달라라고도 얘기할 수 있는 거 아닙니까? 근데 지금 국민들은 불안하다 하고 있는데 굳이 저기서 총리부터 시작해서 다 마실 수 있다라고 하시는데 아니 근데 지금 왜 이 굳이 모습은 그렇게까지 하시는지. 질문을 하니 답을 하는 과정. 아니 질문이 그렇다고 하더라도 그 질문의 의도가 정말 단편적으로 오염수를 마시겠냐 아니냐가 아니라 이 오염수의 위험성을 알고 계시지 않냐라는 취지가 있는 질문 아니겠습니까? 그렇다고 한다면 굳이 저기서 마치 기싸움하듯이 마실 수 있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것이 적절해 보이지 않는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저는 오히려 제가 만약에 국회에 있었다고 한다면 몇 가지 질문할 현안들이 굉장히 넘쳐난다고 생각합니다. 실제로 이번에 정부 시찰단에서 직접 일본의 정부를 자료를 요청해서 받았던 것 중에 알프스가 10년간 8번이 고장났다라는 자료가 들어왔습니다. 그렇다고 한다면 지금 해양 오염수를 방류했을 때 30년 동안 쉼없이 이 알프스를 돌려야 하고 그에 따라서 일본의 논리에 따르면 알프스를 뭐 몇 차례를 돌려야 이게 제대로 희석이 된다라고 하고 있는데 이게 지난해 7월에도 고장이 났단 말이에요. 그렇다고 한다면 이렇게 정부가 자료를 입수했다라고 한다면 그 뒤에 대안은 도대체 무엇인지 알프스가 고장났을 때 국민들에게 그 끼칠 수 있는 피해와 정부에서 준비하고 있는 대책은 뭐냐 저 이런 것들을 물어봐야 된다라고 생각을 하고요. 또 한편으로는 지금 일본 정부 산하 연구소에서도 2021년에 이 해양 오염수가 방류가 되면 그 해양 생물들에도 영향을 끼칠 수 있어서 우려스럽다라는 연구 결과를 내놓은 게 있어요. 그러니까 이렇다고 한다면 지금 일본에서도 지금 국민들도 반대를 하고 있고, 그러니까 수산업자들도 일본에서도 반대를 하고 있고, 또 정부 산하 연구기관에서도 이런 데이터를 2021년에 내놨다고 한다면 사실상 일본 내에서도 이 부분에 대한 우려가 분명히 있는 것인데 여기에 대해서 사실 국민의힘이 뭐 선동이다, 괴담이다 하시지만
문제 제기를 할 수 있는 부분에 대해서 최대한 촘촘하게 하는 것도 정치의 역할 아니겠습니까? 저는 그래서 국민의힘이 이것을 단순히 뭐 선동이다, 괴담이다, 정치 공세다 할 것이 아니라 그렇게 해서 야당의 입을 막을 것이 아니라 오히려 한마음 한뜻으로 같이 이런 검증을 최대한 정부의 빈틈을 노려보자라고 이야기하는 게 더 책임 있는 자세라고 생각을 합니다. 알겠습니다. 저는 지금 얘기하신 게 정말 100번, 뭐 120% 공감하는데요. 여야 국회의원보다 훨씬 낫네요. 그러니까 아까 제가 청문회 하라 그랬잖아요. 이거 제대로 된 국가 같으면 어떻게 하겠습니까? 야당은 장외로 돌고 여당 그에 대해서 비난하고 그게 정치가 아니잖아요. 국민들이 일부 뭐 좀 불안해하는 분도 있다고 생각합니다. 당연히. 근데 모르니까 불안이란 건 모를 때 생기는 거거든요. 실체를 정확히 알고 투명하게 알면 전혀 불안하지 않잖아요. 그러니까 여야가 지금이라도 청문회를 열어서 여러 엇갈리는 의견들이 있을 거 아닙니까? 지금 얘기하신 그런 여러 가지 우려되는 부분도 있고 그러면 그런 분들 다 전문가를 모시고 또 양측의 엇갈리는 의견들을 다 들어보고 거기서 차분하게 따지라 이겁니다. 그러니까 저렇게 하지 말고 여당도 지금 기왕 합의했다면서요. 그럼 빨리 열으란 말입니다. 왜 그걸 일부에서는 또 뭐 그렇게 하면 무슨 야당의 뭐 선동에 뭐 장을 열어준다 얘기하는데 지금 하고 있잖아요. 장외에서 그런 거를 장내로 끌어들이고 장외에 생기는 갈등들을 장내로 끌어들여서 거기서 녹여서 정말 국민의 어떤 그 합의된 의견을 만들어내는 게 국회 역할이니까 지금이라도 오늘이라도 내일이라도 합의했으니까 바로 청문을 열면 야당도 청문회 하는 동안에 밖으로 나가 저렇게 막 어디 뭐 부산으로 어디로 강릉으로 다닐 명분이 없잖아요. 그러니까 저거를 며칠이 걸리더라도 한 달이 걸리도 두 달이 걸리더라도 계속 청문을 열어서 서로 저런 의견을 가지고 있구나. 저런 것들이 좀 불안해하는 요소인데 들어보니까 문제가 없구나. 알겠습니다. 라고 할 수 있도록 하시라는 이거입니다. 알겠습니다. 뭐 후쿠시마 청문회 합의는 했는데 선관위 국정조사와 좀 맞물려 있기 때문에 이게 좀 시간이 좀 걸리는 것 같다는 생각도 드는데 어찌됐든 지금 노동희 교수님께서는 빨리 청문회하고 공개적으로 논의를 해라. 괴담 퍼뜨리지 말고 비난하지 말고 공개적으로 논의를 하자. 과학적 데이터를 들고 이런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어찌됐든 그 말 틀린 말은 아니지만 어쨌든 국회에서도 일정을 좀 조율하는 과정에서 빨리쯤 청문회를 열어주시길 바라는 마음을 좀 담아보도록 하죠. 그리고 방송인 주진우 씨 아시죠? 라디오를 진행하다가 오염수 방류의 위험성을 강조하는 듯한 질문들을 쏟아냈는데 정범진 원자력 공학과 교수가 객관적 근거를 댔더니 주진우 씨가 다소 멋쩍어하는 상황도 연출이 됐다고 해서 저희가 잠깐 영상 보여드리겠습니다. 보시죠. 사실은 이것들이 위험하다라고 얘기하는 사람들의 선동으로 인해서 그분들이 그 불필요한 피해를 입고 계신 것이기 때문에 비과학적인 선동 같은 것들을 좀 막아야 됩니다. 근데 마시는 건 물은 아닌 거죠. 마셔도 된다는 거는 음영수 기준의 이하이다라 그러면 마셔도 된다라고 얘기하는 겁니다. 그래요? 네. 저는 마시기는 싫습니다. 그렇죠. 그러니까 왜 근데 변기에서 떠낸 물이 뭐 배출 기준 이하지만 마실 수 있느냐 이건 다른 스토리인 거죠. 윤희석 대변인이 어떻게 좀 보셨습니까? 그 주진우 진행자가 완전히 말린 거죠. 그러니까 본인이 원하는 답이 안 나오니까 계속 질문을 하는데 과학, 사실에 근거해서 저 교수가 얘기를 한 거 아니겠어요? 그럼 이제 의도가 다 나오는 거잖아요. 우기고 나중에는 전공이 뭐냐는 말까지 합니다. 지금 저 영상에 안 나왔지만 결론적으로 저 답변하시는 교수님의 그 자신만만한 태도는 뭐냐? 다른 거 아니에요. 그냥 과학적인 얘기만 한 겁니다. 기준치 이하면 마실 수 있는 거다. 마시고 안 마시고의 문제는 다른 얘기고 마실 수 있냐 없느냐의 문제로 가는 거지 않습니까? 지금 우리 박성민 최고위원도 말씀하셨지만 후쿠시마 오염수 관련한 문제가 방류를 막느냐 안 막느냐 못 막느냐 이 문제는 이제 넘어간 거예요. 일본이 기준치 이하로 처리했다는 가정하에 방류를 한다면 막을 수 있는 나라가 없어요. 막을 수 있는 방법이 없는 겁니다. 그러면 우리는 방류하는 그 물의 오염수의 수준을 어떻게 기준치 이하로 유지시킬 수 있어서 우리가 받을 수 있는 피해를 최소화하느냐 이쪽으로 논의가 넘어가는 게 맞는 건데 지금 민주당에서 하는 것은 막아야 한다. 왜 못 막느냐. 이렇게 안 되는 얘기 또는 국민의 감정을 건드릴 수 있는 얘기만 하고 있기 때문에 이렇게 국익에는 전혀 도움이 되지 않고 혼란만 되는 상황이다. 이렇게 봅니다. 알겠습니다. 자, 오염수 얘기를 짚어봤고요. 그리고 또 하나의 논란이 있습니다. 싱하이밍 중국 대사 발언 논란에도 방중을 밀어붙였던 민주당 의원들이 여러 가지 발언들 때문에 또 한번 논란이 벌어졌습니다. 어떤 발언들이 논란이 됐는지 먼저 들어보시죠.
여기는 이제 인권 탄압이 심각한 곳인데 인권 탄압에 눈 감은 중국 행사에 왜 가느냐 이런 비판에 대해서. 그건 1951년, 59년에 있었던 일이고요. 지금은 관광과 문화를 통해서 엑스포를 하는 곳에 초청받아서 간 거거든요. 그건 좀 약간 별개의 문제로 봐주시면 좋겠습니다. 70년 전에 있었던 그 내용을 우리가 부각하면서 이것을 계속해서 외교가에서 얘기하는 것이 과연 국익에 도움이 되는가. 너무 혐중 정서를 국내 정치에 이용하려고 하시는 거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듭니다. 자, 이들의 발언 때문에 조계종이 화가 났습니다. 신문 보겠습니다. 조선일보 신문을 보시면 조금 전에 민병덕 의원이 얘기했던 것, 70년 전 있었던 일을 가지고 지금 왜 이렇게 왈가불가하느냐. 그리고 도종환 의원 역시 잘 모르는 일이다. 이렇게 해명을 해버렸습니다. 그랬더니 조계종이 항의를 했고 결국 하루 만에 죄송하다고 사과를 했습니다. 한국, 티베트 모두 대승불교인데 조계종이 과연 민주당이 이런 걸 모르고 이렇게 행동을 하는 게 옳으냐라는 지적에 어떤 비판에 곧장 하루 만에 꼬리를 내린 겁니다. 자, 박성민 비서관님, 가서 성과를 가지고 온 게 있습니까? 어떻습니까? 일단 그 외교의 모든 일정들이 결국에는 성과라고 저는 볼 수가 있다고 생각을 하는데요. 물론 이제 앞에서 앵커께서 소개해 주셨던 기사의 내용에 따르면 사실 좀 저희가 세심하지 못했던 부분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네. 그럼에도 어쨌든 이 방중단의 그 방문 목적 자체는 두 가지였습니다. 하나는 이제 경제 교류를 좀 더 활성화시키는 거. 왜냐하면 네. 실제로 지금 우리나라 기업들이 이제 중국에서 업무를 하기에 굉장히 좀 어려운 한계나 제약들이 생겨나고 있기 때문에 네. 이런 부분들을 정치권에서 좀 풀어보겠다라는 목적이 있었던 것 같고요. 두 번째는 이제 문화 교류였습니다. 그래서 이런 두 가지 큰 목적에 따라서 뭐 중국 외교부도 만나고 네. 공산당의 뭐 전국인민대표회의, 뭐 외사위원회, 뭐 중국의 코트락격인 뭐 담당자들도 만나고 뭐 정책을 담당하는 KDI격인 그 중국의 인사들과도 면담을 계속해서 잡으면서 네. 사실 일정 자체는 뭐 그렇게 큰 흠이 없었고 목적 자체도 사실은 정치권에서 충분히 할 수 있는 외교 일종의 하나였다라고 보는데 저는 어쨌든 이런 역사 문제가 걸려 있었던 만큼 조금 더 저런 이야기를 할 때에도 세심하게 설명을 하는 게 필요하지 않았을까 싶고요. 네. 사실 조금 좀 어려운 질문이나 불편한 질문을 맞이했기 때문에 네. 이게 피해 나가려는 과정 속에서 사실 오히려 좀 중요한 부분들을 살짝 놓친 게 아닌가 싶어서 아쉬운 부분은 좀 남습니다만 네. 그럼에도 이 지금 한중 관계가 굉장히 중요한 시점이고 이게 뭐 정치의 이해관계를 떠나서 사실은 지금 우리나라 기업들의 현안이 걸려 있는 만큼 또 문화적인 교류를 확대함으로써 냉랭한 전선들을 조금 풀어보려는 의도가 있었다라는 점은 국민들께서도 조금 이해를 해주시면 좋겠다고 생각합니다. 제가 좀 반박을 해야 되겠는데요. 티벳이라는 그 예민한 지역을 방문하는 것과 문화적인 교류를 통한 성과를 얻는 것과는 전혀 관련이 없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럼 티벳 문화 관련해서 이 박람회를 간 건데 티벳 지역이 어떤 지역인지를 알면은 우리가 그렇게 생각할 여지가 전혀 없죠. 그리고 되게 무심한 거예요. 티벳 관련한 역사도 뭐 알고 이랬는지 모르지만 지금 발언을 70년 전에 있었던 얘기를 가지고 얘기하는 게 맞느냐는 얘기하는데 당장 불교계에서 이렇게 나오는 이유가 티벳 불교하고 우리 조계종하고는 대승불교로 같은 것도 있지만은 네. 티벳 쪽에서는 그동안 우리 민주당 정권 하에서 이 불교계와 교류가 많았단 말이에요. 네. 17년도 대선 문재인 정권, 문재인 후보 승리했을 때나 20년도 민주당 총선 승리할 때 달라이라마가 축전도 보내고 맞습니다. 이런 사이를 가지고 있는 민주당에서 티벳에 대해서 이런 얘기하면 안 되죠. 그리고 성과가 있었다면 예를 들어서 우리 중국과의 외교 관계에서 성과를 얻으려면 베이징에 가서 중국 외교부 관리들과 만나서 뭔가 우리가 관심 있는 그런 얘기를 했으면 모르겠는데 티벳 박람회 가서 티벳에 나가 있는 중국 공산당 당서기 앞에서 뭐 인사하고 거기서 무슨 얘기하고 이것이 무슨 외교 성과가 있겠습니까? 티벳이라는 것에 갔다는 것 자체에 대해서 아무런 문제의식이 없었거나 아니면 중국이 주장하는 티벳에 문제 없다. 이러한 어떤 선전에 같이 동참한 결과밖에 안 됐다. 이런 면에서 이번에 민주당 방중단의 이 외교 관련한 문제는 대단히 큰 문제가 있을 수밖에 없다. 이렇게 봅니다. 알겠습니다. 자, 불교계와 민주당의 악연 과거에도 있었습니다. 정청래 현재 수석 최고위원이 논란의 중심이 됐었는데 과거 목소리 한번 들어보시죠. 아니 3.5km 한 심리가 떨어져 있는데 심리 전에 통행세를 받아요.
매표소에서 행사 거리가 3.5km, 매표소 내장사 거리가 2.5km예요. 제가 봤을 때는요, 이건 발이 안 됩니다. 아니 3.5km 밖에서 매표소에서 표 끊고 통행세 내고 들어가요. 그 절에 안 들어가더라도 내야 돼요. 봉이 김선달도 아니고요. 우리 식구들 중에 하나가 또 과한 표현으로 아이고 불교계 침해를 끼쳐드려서 예. 우리 대표님도 뭐 사과 말씀드리긴 했는데 예. 저도 대표할 자격이 있다면 예. 정말 대신 사과드립니다. 아이고. 자, 봉이 김선달 얘기를 해서 논란을 키웠고 이재명 당대표가 직접 사과하는 일까지 벌어졌던 일이었습니다. 뭐 이런 상황들이 반복되는 이유는 모르겠습니다. 뭐 박선미 비서관님 어떻게 좀 보셨습니까? 뭐 사실 이제 불교계와 이렇게 계속해서 마찰을 빚거나 좀 어쨌든 티베트와 관련된 일은 사실은 명백하게 역사에 나와 있는 사실이고 그 부분에 대해서 저희가 세심하게 배려하지 못했던 거는 문제가 있다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하지만 이제 윤석 대변인 앞에 말씀하신 것 중에 제가 조금 말씀을 더 드리고 싶었던 것은 티베트 행사만 다녀온 게 아니라 이제 베이징과 티베트 두 곳을 다 다녀왔고 그 말씀하신 대로 뭐 외교부나 특파원단을 만나서 지금 현안이 되고 있는 이 관광객들의 비자 문제를 좀 해결해달라 이런 이야기들까지 구체적으로 전달을 하고 왔다라는 점에서 티베트 일정 자체는 뭐 문제 제기는 저희가 겸허히 받겠습니다만 실제적으로 국익을 위해서 활동을 하고 왔던 일정도 분명히 있었다라는 사실관계를 좀 바로잡고자 합니다. 알겠습니다. 자, 다음 주제 가겠습니다. 자, 지금부터는 조국 전 법무부 장관 얘기를 좀 해볼 텐데요. 신당 창당설을 계속 사람들이 거론하고 있습니다. 출마설에 대한 어떤 갑론을박도 계속 이어지고 있고 그래서 저희가 영상을 좀 준비했습니다. 영상 한번 보시죠. 그럼 신당 창당 얘기 나오고 다 그냥 허언이군요. 말 개똥 같은 소리들 하고 있어요. 예. 근데 저하고 문자를 교환했는데 현재 2심 재판을 받고 있어서 예. 2심 재판에 전념하고 싶다. 아 그래요. 본인을 정치적인 어떤 그런 출마하니 안 하니의 이 주제의 대상으로 안 삼았으면 좋겠다. 신당 창당에 광주 출마설까지 했던 분은 그 네. 박지원 전 원장 국정원장이 그 말씀하셨는데 형님도 요즘 감이 많이 떨어져요. 아, 그 형님. 요즘 말로 우상호 의원은 그렇게 볼 수가 있으니까 그건 뭐 괜찮아요. 네네. 그렇지만 내가 볼 때 조국 장관이 조민 따님까지 기소설이 나오니까 뭐 조국 장관이 여러 가지 생각을 할 것 같아요. 제가 창작 소설가는 아니에요. 비록 개똥 같은 작품이지만 그렇게는 안 한다 이거죠. 자, 우상호 의원 그리고 박지원 전 국정원장 서로 의견이 좀 엇갈리긴 합니다만 어찌됐든 조 전 장관이 출마할 거라는 얘기는 계속 나오고 있고 박지원 전 원장도 생각을 꺾을 생각은 없어 보이고 구자님 변호사님 어떻게 좀 보셨습니까? 저게 사실은 조국 장관을 두고서 다들 자기 정치한다 이런 생각이 들거든요. 민주당 안에 같이 몸담았던 선후배 정치인들끼리 개똥 같은 소리다 이렇게까지 할 정도의 얘기는 굉장히 날선 얘기잖아요. 근데 우상호 의원이 보기에 박지원 전 원장은 정말 자기 정치 위해서 조국 장관을 계속 끌고 온다. 그게 민주당의 해가 되건 말건 상관 안 하는 저 태도가 굉장히 불만스러워서 아마 저런 평가를 하신 것 같은데 네. 박지원 원장은 지금 그 연세에도 지금 한 번 더 이제 국회의원 하려는 의지를 뭐 내놓고 드러내고 계시잖아요. 맞습니다. 근데 민주당 내에서 그게 쉬울 것인지 그렇기 때문에 판을 흔들기 위해서 새로운 영역을 만들기 위해서 조국 장관이란 타이틀을 지금 계속 걸고 있는 거거든요. 본인이 그 길로 가고 싶어서 갈 수도 있다는 거죠. 그렇게 돼서 유리하면 그렇게도 가실 분인 것 같은데 그것 때문에 판이 흔들려서 내부에 공간이 생기면 민주당 공천으로 유리할 수도 있다. 손혜원 의원도 지금 박지원 원장과 굉장한 악연이잖아요. 네. 둘이 뭐 이렇게 설전을 벌일 수 있나 싶을 정도로 악연이었는데 조국 장관에 대해서는 같이 또 의견을 같이 해요. 그래서 정치가 참 무섭구나 이런 생각까지 드는데 두 분 다 자기 정치 위해서 공간을 만들기 위해서 민주당의 질서를 흐트리기 위해서 지금 저런 발언 하시는 것 같고 그리고 우상호 의원은 그냥 민주당 입장에서 저렇게 흔드는 거는 정말 민주당하고는 선을 달리하는 건데 자꾸 저런 얘기 띄우는 거는 거의 뭐 자기 실현적 예언처럼 하는 건가 내가 그렇게 하고 싶어서 네. 하는 거 아닌가라는 지적을 하신 거라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알겠습니다. 자, 손혜원 전 의원 목소리를 한번 이어서 확인해 보시죠. 손혜원 전 의원의 목소리입니다. 저는 조국 장관님이 꼭 나오시면 좋겠어요. 이 조 장관님이 꼭 같이 뛰어야 될 파트너가 있다면 추미애 전 대표죠. 그야말로 정말 돌아버릴 지경에 와 있는 우리 당원들이 저는 진짜 시원한 생수를 만난 것 같이 이분들을 도울 거라고 생각해. 결집할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조 장관님이나 이 추미애 전 장관께서 어떤 새로운 당을 만들든지 있는 당에 어느 당에 들어가셔서 뭔가 중심 역할을 한다면 저는 나가서 도울 마음이 있습니다. 백의종군을 할 마음이 있습니다.
자, 여러 사람들의 목소리를 모아보면 결국 조 전 장관을 중심으로 신당을 창당하고 그리고 거기에는 박지원, 손혜원, 추미애 전 장관도 함께 할 수 있다. 뭐 이렇게 들리긴 하는데 어떻습니까? 타당이라고 하기보다는 타 진영분 얘기니까 제가 좀 조심스럽긴 한데 네. 만약에 저렇게 될 경우에 민주당에서는 어떻게 생각을 할까요? 또 총선 구도는 어떻게 바뀔까요? 저렇게 되면은 물론 출마는 자유고 당 만드는 거는 자유인데 정치 양상이 굉장히 또 극렬하게 이렇게 분열되는 양상으로 가게 될 겁니다. 그 총선에 만약에 저런 조국 신당, 네. 추미애 전 장관까지 참여하는 그런 당이 만약에 만들어진다면 국민들이 뭐라고 생각하시겠느냐. 또 과거에 조국 사태도 또 다시 상기가 되는 거고요. 추미애 전 장관이 법무부 장관 시절에 했었던 여러 가지 기행들, 네. 그다음에 거기에 뭐 손혜원 의원까지 지금 백의종군 하겠다고 하는 거 아니겠어요? 그럼 여러 가지가 다 과거로 회귀를 하게 되고 미래를 보자는 선거가 굉장히 좀 의미가 퇴색되지 않을까. 국민들 판단은 물론 서겠지만은 정치 전반을 바라보는 국민들의 마음이 어떨까. 그리고 결국은 민주당 쪽 진영에는 표만 생각했을 때 굉장히 불리할 거다. 결국 분열이 되니까요. 뭐 이런 말씀 드리겠습니다. 박성민 비서관님 어떻게 보십니까? 저는 조국 전 장관의 출마설 자체가 민주당에 굉장히 악영향을 리스크다. 준다라고 생각을 하고요. 그래서 전 누누이 반대를 하고 있습니다. 물론 본인이 아직 명시적인 의사를 밝히거나 출마 선언을 한 상황이 아니라는 점을 고려는 합니다만 어쨌든 과거에 뭔가 이 흐름들이나 입장 표명을 했던 것들을 보면 사실이 아닌 경우에는 바로 반박을 하시는 일이 많았거든요. 그렇다고 한다면 이번에도 만약에 출마설이 본인의 의지와 상관없이 정치권에서 무언가 호사가들이 만들어내는 예언적인 말들이라고 한다면 본인이 이제 선을 그었을 거라고 생각하는데 그렇지 않았기 때문에 어느 정도 이제 이 출마가 사실은 본인의 마음에 좀 선 거 아니냐라는 추측을 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고요. 네. 근데 그것과 별개로 그렇다고 해도 조국 전 장관이 아직 나서지도 않은 상황에서 사실 옆에서 부채질하면서 불붙기를 기다리고 있는 사람들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이렇게 조국팔이 하는 사람들 저는 좀 없었으면 좋겠다라는 생각도 들고요. 조국 전 장관께서도 아직 출마 선언을 구체적으로 하신 건 아니지만 네. 만약에 정말 결심이 서셨다고 하더라도 다시 한번 좀 돌아보셨으면 생각을, 좋겠습니다. 말리고 싶습니다. 어떻게든 안 나왔으면 좋겠다는 네. 의지가 엿보였습니다. 그러니까 네. 민주당 입장에서 당연히 그렇죠. 만약 조국 전 장관을 중심으로 하는 신당이 만들어진다든가 조국 전 장관이 민주당 공천 신청한다든가 하면 얼마나 곤혹스럽겠어요. 할 수도 없고 안 할 수도 없고. 근데 저는 개인적으로는 뭐 네. 개인적인 생각입니다. 이거는 조국 전 장관이 이미 출마 결심을 했다고 생각합니다. 네. 지난번 문재인 전 대통령 만나고 나서 뭘 했습니까? 페이스북에 올렸잖아요. 네. 근데 얼마나 좀 우스우냐면 개인적으로는 거기다가 자기 개인적인 그 소회를 했는데 공지사항 이렇게 올렸어요. 공지사항이라고. 그러면서 뭐 무슨 길 없는 길을 가겠다고 했다든가 저는 이미 막 결심이 섰다고 생각합니다. 네. 개인적으로. 우상호 의원이 아까 얘기했잖아요. 문자를 주고받았는데 뭐 재판에 집중하고 싶다. 겉으로 얘기하는 것과 속내가 다른 대표적인 분이 이분 아닙니까? 그러니까 저는 에드벌룬을 띄워봤다고 생각합니다. 어떤 반응들이 네, 나오나? 네. 저는 반드시 출마할 거라고 생각하는데 네. 왜 그러냐면 첫 번째, 이른바 우리 참 이상한 얘기지만 명예회복을 마치 사법적 문제가 서리받고 막 재판받았는데 선거 출마해서 당선되면 그게 명예회복이다. 뭐 국민에게 정당성을 인정받았다. 이렇게 얘기하는 그런 풍토가 있잖아요. 네. 그거 좀 하고 싶을 거고 분명히. 두 번째는 지금 조국 교수는 다른 길이 별로 없어요. 교수직 지금 파면됐잖아요. 네. 물론 이제 앞으로 뭐 재판에서 다투보겠다고 하지만 지금 징역형 2년을 받았어요. 1년 네. 1심에서. 그게 만약 2심, 3심 가면 확정되면 교도소 갈 발리밖에 없습니다. 네. 그런데 그 중간에 혹시라도 선거에서 당선되면 뭔가 재판 상황도 변하지 않을까 이렇게 기대해 볼 수 있습니다. 다른 방법이 아무것도 없잖아요. 교수도 못하고 지금. 그러니까 저는 이분이 실제로 뭐 출마하느냐 그분은 이제 별개 문제고 네. 이분은 반드시 출마할 거로 지금 본인 생각을 확고하다 그렇게 생각합니다. 알겠습니다. 자, 조국 전 장관 상황을 좀 지켜보면서 조 전 장관의 딸 이야기도 좀 해보겠습니다. 조민 씨도 민주당 입장에서 봤을 때는 새로운 리스크로 떠오르고 있다고 합니다. 최근 활발한 유튜버로서 이제 활동을 이어가고 있는데 이를 두고 이제 반성을 하기는커녕 지금 여러 가지로 너무나 당당한 모습을 보여주고 있기 때문에 비판의 목소리도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유튜브 영상 잠깐 보고 이야기를 좀 이어가도록 하죠.
긍정적인 생각을 하다 보면은 사람이 좀 이렇게 행복해지잖아요. 그래서 그런 것들을 약간 연구하고 있는 것 같아요. 사랑하는 가족들, 소중한 친구들 모두 다 함께 행복한 하루를. 쪼민의 영상일기 시작합니다. 쪼민의 영상일기 시작합니다. 뭔가 점점 갈수록 잘하고 있는 것 같아요. 헷 하면서 뒤에 약간 웃음소리 하나 넣고 싶어요. 따라따라따라따라따라따. 헤헤. 네, 유튜브 영상을 봤는데요. 너무나 해맑고 또 뭐 좋은 모습으로 일단 자신은 촬영을 하고 있는데 그래서 뭐 구독자도 20만 명을 넘어섰다고 해서 다시금 주목을 받고 있는데 저런 모습을 보고 일반 국민들이 어떻게 저렇게 가능하지? 이런 생각들을 한단 말이죠, 구자룡 변호사님. 그렇죠. 여러 가지 면에서 더 놀라운 게 일단 의사 면허에 대해서 문제가 생겼을 때 자기가 이렇게 하겠습니다. 약간 자숙하는 듯한 글을 올렸어요. 그러고 나서 바로 다음에 지금 20만 돌파에 대해서 너무 기뻐하면서 저런 영상들을 올리고 있거든요. 과연 정말 반성하는 마음이라는 게 있는 것인가? 네. 그게 첫 번째로 정말 의심스러운 것이고 그리고 정경심 교수나 조국 장관이 물론 그들의 범죄로 지금 재판에서 실형을 받았지만 네. 그 핵심은 조민을 의사 만들기 위한 게 핵심이었잖아요. 그럼 그렇죠. 사실 또 자기도 거기에 공범으로 판결에 나온 것들도 많고 그렇죠. 그러니까 지금 기소가 돼도 할 말 없고 사실 그게 법적으로 맞는 건데도 저런 행동을 보이는 게 그 감수성이 있는가, 그러니까 공감 능력이 있는가에 대해서 굉장히 놀라워하고 자기하고 전혀 상관없는 문제로도 가족이 구속이 돼 있으면은 네. 사실 그 옥바라지 하느라고 주변 사람들도 굉장히 힘들게 자기 생활도 접어가면서 하는데 조국 장관도 정경심 교수 실형받고 구속돼 있을 때 막 헬스장에서 운동하는 사진 올려서 사람들이 굉장히 놀랐었거든요. 근데 조민 씨도 저러는 거 보니까 가족분들 전체가 각자 그 가족들 사이에 벌어진 일에 대해서도 별로 그렇게 느껴지는 게 없나. 그럼 이런 분들은 정말 벌어진 일에 대해서 반성하는 마음이라는 게 있을까? 전부 다 의심스러운 거죠. 이게 지금 앞으로의 행보에 대해서도 그렇고 이 20만 구독자에 대해서도 그렇고 유튜버로서 살겠다 그러시잖아요. 네. 근데 이 20만 구독자는 조국 장관 때문에 온 거지 조민 씨 우리 누군지도 몰랐잖아요. 처음에 예고 영상 하나 걸었을 때 몇십만 명이 모였었거든요. 조민 씨 때문에 모인 게 아닌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자기가 굉장히 독립적인 그런 사람인 듯이 나는 조국 장관하고 여러 가지로 뭐 선을 그었다. 내 독자적인 행보다 이렇게 얘기하는데 그럼 조국 장관의 북콘서트는 왜 쫓아다니면서 이렇게 발언들을 계속 하셨는지 이거에 대해서도 설명은 안 되는 것이거든요. 조민 씨는 사실 조국 장관, 정경심 교수의 위선의 결과물이에요. 의사도 아니었잖아요. 그럼 그거에 대해서 아니라는 거 인정하고 법적 조치에 대해서도 자기가 한번 잘 생각해보고 새 출발하기 위해서 정리를 하셔야 돼요. 근데 자기가 법적 조치를 계속하면서 저런 행보를 보이니까 조국 장관 지지자들이 계속 결백을 주장하면서 또 사회적인 분열 상태가 계속 지금 지속이 되고 있거든요. 네. 자신이 개인으로서 유튜버로서 행복을 추구하기에는 사회적으로 끼친 해악이 너무 많았다는 거에 대한 책임감 그리고 내가 그걸로 벌어진 가족들에 대한 문제에 대해서도 어떤 책임감을 갖고 어떤 행동을 해야 되는지 좀 감수성을 가지고 공감 능력을 가지고 행동해 주셨으면 합니다. 알겠습니다. 자, 조민 씨 얘기까지 다뤄봤고요. 다음 주제 오늘 이 사람 순서로 갈 텐데 첫 번째 인물 공개해 드리겠습니다. 자, 첫 번째 인물 바로 박영수 전 특검입니다. 어제 검찰 소환 조사 받았다는 소식을 속보로 짤막하게 전해드렸는데 자, 영상부터 한번 보실까요? 통치권자 본인과 주변을 비롯한 국정 전반에 대한 수사이기 때문에 각오가 남다를 수밖에 없습니다. 결코 자고우면하지 않고 법과 원칙에 따라 철저히 수사할 것입니다. 최순실은 대통령과 공모하여 이재용 등으로부터 뇌물을 수수한 사건입니다. 수사 기간 동안 국민 여러분께서 보내주신 뜨거운 지원과 격려에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잘 나갈 때 모습을 잠깐 보여드렸습니다. 특검으로서 화려했던 시절을 잠깐 보여드렸고 어제는 검찰의 소환 조사를 받았고 16시간이 넘는 고강도 조사를 받았고 새벽 2시쯤 귀가한 것으로 전해지고 있는데 관련해서 신문 좀 보겠습니다. 검찰이 조사를 하고 구속영장을 청구할 방침을 세웠다고 합니다. 특경법 수재 혐의 비공개 소환했고요. 성남의 뜰 컨소시엄 돕는 대가로 땅과 상가 등 200억 원을 약속받은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그리고 딸을 통해서 어느 정도 이익을 실현한 것으로 지금 검찰은 보고 있고 그렇게 의심을 한 상태고 어찌됐든 거의 뭐 검찰 출신 중에
이름이 등장하지 않았던 적이 없습니다. 가짜 수산업자 때도 이름이 등장했었고 이번에 대장동 클럽과 관련해서도 항상 이름이 빠지지 않았는데 드디어 이제 뭔가 본격화 수사가 되는 것 같아요. 국장 변호사님 어떻게 보셨습니까? 수사에 대해서 50억 클럽에 대해서는 계속 이게 수사를 하는 거냐 마는 거냐 정치권에서는 그렇게 했는데 묵묵하게 검찰의 시간은 돌아가고 있었던 것이거든요. 네. 지금 내용 보면은 입증 자료도 굉장히 많이 모인 걸로 보입니다. 일단 박영수 특검이 우리은행 이사회에 몸담고 있을 때 그 컨소시엄에 몸담는 걸로 네. 그걸 이제 도와주겠다. 김만배 씨하고 결탁이 돼가지고 아예 컨소시엄에 들어가겠다라고 했을 네. 때 200억 원의 뇌물을 약속을 했고 그거는 무산됐지만 그래도 돕겠다 그래가지고 1,500억 원의 대출 의향서를 써줘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 사업에 대해서 이만큼 대출은 해줄 거다. 그게 굉장한 뒷배가 되는 것이니까 평가에서 거의 그 항목에서 만점을 받거든요. 네. 그래서 거기에 대해서 다시 또 50억 주겠다라고 해서 지금 25억 상당은 뭐 상가나 아파트 분양 이렇게 돌려가지고 고문료까지 포개서 이제 실제로 넘어간 걸로 보이거든요. 네, 그렇죠. 그렇죠. 그래서 혐의에 대해서는 굉장히 스토리가 굉장히 납득이 되고 그거에 대한 증거들도 굉장히 많이 수집이 됐고 실질적으로 또 넘어간 부분이 있기 때문에 이 부분은 사실 약속에 대해서 말로만 주고받은 것도 엄연히 처벌이 되는 마당에 여기까지 왔으면 증거 자료도 굉장히 많이 모인 상황이다. 그리고 이 정도 증거 자료가 모여서 이 정도 혐의가 구성됐으면 사실 영장 청구는 당연한 수순이다 이렇게 볼 수밖에 없습니다. 알겠습니다. 박영수 전 특검 윤희석 대변인이 참 이 사람 한때 잘 나갔는데 한순간에 이렇게 무너져 버리네요. 그렇죠. 가장 성공한 특검이었고 네. 가장 정의로운 검사로 칭송을 받았던 게 불과 몇 년 전인데 네. 결국은 또 이렇게 돈 문제로 사람들의 입길에 오르내리고 구속영장 청구가 눈앞에 있는 그런 상황이 됐습니다. 검찰에서도 뭐 고민이 많았을 부분이 있겠지만은 국민들이 보기에는 아니 근데 왜 이렇게 처리가 늦어지냐 이런 말씀 많이 하실 겁니다. 네네. 이번에 3차 소환인데 1년 5개월 만에 3차 소환이 맞습니다. 됐단 말이죠. 네. 일반 국민들의 경우에도 그런 경우가 있느냐 이렇게 봐야 할 것이고 검찰에서 민주당이나 또 다른 분들 이 오해할 수 있는 그런 대목은 없애야 되겠죠. 네. 조금 더 조속한 처리가 필요할 것 같고 또 만약에 수사 실무상 늦어지는 경우가 있다 하더라도 네. 국민께서 잘 이해하실 수 있는 설명을 좀 해줘야 된다. 도대체 1년 5개월 동안 뭘 한 거냐. 네. 이런 질문에는 답을 해줄 의무가 검찰에도 있다고 생각합니다. 네. 이건 50억 클럽 지금 수사를 하고 있으니까 뭐 잘하고 있다. 또 구 변호사 얘기하신 것처럼 뭐 검찰의 시간이 돌아가고 있었다. 이렇게도 볼 수 있는데 네. 저는 이건 검찰이 비난받아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50억 클럽 얘기는 대장동 사건 초기부터 나왔던 맞습니다. 얘기예요. 뭐 권순일 대법관을 비롯해서 여러 가지 뭐 이름도 실명도 사진도 다 나왔지 않습니까? 네. 근데 안 하고 있었어요. 미적거리고 있었고. 그런데 야당이 특검법을 발의하니까 부랴부랴 뭐 그냥 뭐 압수수색하고 이런 모습을 보인 거예요. 이번에서 검찰을 비난하지 않을 수 없는 부분이에요. 다 뭐 검찰의 뭐 대선배고 뭐 또 뭐 윤석열 대통령과도 뭐 여러 가지 뭐 개인적 인연도 있고 그래서 안 했다라고밖에 볼 수 없는 상황이에요. 이런 얘기들이 뭐 이른바 저 정보지 네. 이런 얘기 다 나왔던 얘기들이 초기부터. 그런데 여태까지 안 하고 그때까지 안 하고 있다가 뭐 특검법 발의되니까 막 부랴부랴 압수수색하고 그랬잖아요. 이거는 검찰이 비난받아야 마땅한 일이고 전 그런 점에서도 또 반면에 야당으로서 굉장히 잘했다 이 부분은 특검법 발의하고 그래서 압박한 거 아니에요. 야당 역할이 이런 거예요. 안 하고 있는 걸 이렇게 아마 이제 박영수 전 특검뿐만이 아니라 뭐 다른 그 관련된 인물도 수사해야 되겠죠. 네. 여기서 그치면 안 되는 것이고 과연 그야말로 뭐 권순일 전 대법관도 이런 재판 관련해서 뭐 김만배 씨를 여러 번 뭐 만나서 이렇게 했다는 거 아니겠습니까? 네. 김만배 씨가 이발하러 가서 권순일 전 대법관 만났다는 거죠. 그 다음부터는 왜 이발을 한 번도 안 했나요? 대법원 가서. 그게 말이 안 되는 얘기거든요. 알겠습니다. 그런 것들이 다 범죄 의혹 단서 아닙니까? 네. 앞으로 계속해서 수사를 해야 되고 네. 야당이나 또 여당도 마찬가지예요. 예, 이런 예. 것들은 철저하게 감시하면서 수사를 촉구해야 할 것이다 생각합니다. 알겠습니다. 예, 근데 그거에 대해서 팩트 하나는 추가해야 될 게 지금 이제 검찰에서 안 했다라는 거에 대해서는 사실 그렇지 않다고 볼 만한 내용도 하나 있는 게 네. 권순일 대법관에 대해서도 수사를 계속 진행하고 있는데 네. 금융연장을 전방위로 청구를 했는데 법원에서 다 기각해 버렸어요. 그러니까 검찰은 수사를 했는데 법원에서 영장을 발부를 안 하니까 금융 자료가 모이지 않아서 진척되지 않은 부분도 있거든요. 그러니까 네. 이게
이게 오롯이 검찰의 책임이다라고 하기에는 그런 사실관계도 있고 법원 또는 김명수 체제에서의 영향 그런 것도 있지 않았는가. 이것도 같이 논의될 필요가 있다고 생각이 됩니다. 알겠습니다. 자, 박영수 전 특검에 대해서 이렇게 좀 얘기를 하는 이 와중에 속보가 하나 나왔습니다. 지금 대구 경찰이 대구시장 시청을 압수수색하고 있다는 소식이 전해졌습니다. 홍준표 선거법 위반 고발 사건 관련해서 대구시청을 압수수색하고 있다. 며칠 전에 대구경찰청장을 향해서 홍준표 시장이 지적했던 것, 집회 시위와 관련해서 도로 점거하는 것과 관련해서 이제 지적했던 것, 그것과 관련해서 혹시 연관성이 있는 것 아니냐. 그래서 홍준표 시장도 대구경찰청장이 이제 막 가는구나라고 페이스북에 글까지 올렸습니다. 이제 막 가는구나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데 어찌됐든 공보관 직원들이 선관위 조사받은 중에 있고 그리고 대구시 유튜브에 시장의 업적을 업로드한 부분을 가지고 시민단체가 고발을 했고 경찰이 마치 본인이 관여한 것처럼 언론에 흘렸고 그래서 압수수색까지 했다. 그래서 홍준표 시장은 분노하고 있고 페이스북에 대구경찰청장이 이제 막 가는구나라고 얘기까지 하고 있습니다. 또 좀 연관성이 있을까요? 두 사건의 관계가? 그렇진 않겠죠. 그렇게밖에 볼 수 없지 않겠습니까? 얼마 전에 있었던 그 대구 그 퀴어 축제 관련한 도로 조명 허가 이거 관련해서 홍준표 시장과 대구 경찰청장이 정면으로 맞부딪혔고 결국 홍준표 시장은 그 부분 관련해서 시위 집회 신청한 것과 도로 조명 허가가 같은 거냐? 거기에 대한 법제처 유권에서 지금 물은 상태예요. 맞습니다. 근데 이 와중에 대구 경찰청에서 홍준표 시장에 대해서 압수수색을 했다. 이것을 뭐 별개로 보고 해석할 분은 없다고 보고 내밀한 것까지 이제 더 자세히 알아봐야 되겠지만 네. 그렇게 좋아 보이지 않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이제 수사권을 이런 식으로 행사하면 이건 경찰이 아니라 깡패다라는 얘기까지 했고 홍준표 시장은 끝까지 가보자 이렇게 지금 얘기를 하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어찌됐든 조금 뭐 흥미롭게 흘러가는 것 같긴 한데 구자룡 변호사님 어떻게 좀 보셨습니까? 이거는 두 가지로 해석될 수 있을 것 같아요. 퀴어 축제 때의 충돌 때문에 경찰이 무리한 수사를 하는 거 아니냐. 홍준표 시장은 그렇게 얘기하는데 그럴 가능성도 있지만 그때로부터 지금까지 시간이 그렇게 길진 않아요. 근데 이 압수수색까지 오려면은 수사가 좀 꽤 진행됐어야 되거든요. 그러니까 오히려 자신을 향한 수사가 있다는 걸 알고서 퀴어 축제를 빌미로 해가지고 먼저 정치적으로 공격을 해서 대립각을 세워놓은 게 아니냐. 그 이후의 문제는 경찰에서 나한테 지금 이런 것 때문에 부당한 탄압을 하는 것이다. 정치적으로 달인이시니까 아마 그런 대립각을 미리 세워놓으신 게 아닌가라는 해석도 가능할 수 있거든요. 이건 수사 착수된 시점을 먼저 봐야 될 것 같은데 저는 퀴어 축제 이후에 시작된 수사일 가능성은 좀 낮아 보입니다. 먼저 선제적으로 공격을 한 것이고 거기에 대해서 이제 경찰청도 가만히 있지 않는 것이다. 네. 상황을 좀 보겠습니다. 갑자기 전해진 속보여서 뭐 구체적으로 좀 더 확인을 해야 할 부분들이 좀 있고 그래서 저희도 좀 확인 과정을 거친 다음에 조금 더 자세하게 이 내밀한 부분까지 말씀을 좀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두 번째 인물 넘어가죠. 한동훈 법무부 장관 소식인데요. 자, 지난 수요일에 비가 상당히 많이 왔습니다. 그때 한동훈 장관이 국회 본회의에 출석을 했는데 그 장면이 화제가 되고 있습니다. 일단 영상부터 보시죠. 어깨 아래로 이제 안 나옵니다. 법무부의 혹시 의전 문화가 국민 눈높이에 맞지 않은 점에 대해서 있다면 있는 것 같기도 합니다. 그 변화를 눈높이에 맞게 꾀하고 있었던 차였고. 자, 영상 보신 그대로입니다. 한동훈 장관이 지금 우산을 들고 본인이 직접 들고 입장하는 모습. 보좌관으로 보이는 사람이 들어주려고 했지만 그걸 거절하고 본인이 직접 우산을 들고 왔고 입장하기 직전에 이제 우산을 건네는 모습이었는데
저 모습이 이제 또 화제입니다. 우산을 다른 사람이 들어준 게 아니라 본인이 직접 들었다는 이유 하나로 저게 또 화제가 되고 있습니다. 어떻게 보셨습니까? 요즘 시대에는 저것을 뭐 좋아 보이는 걸 떠나서 당연하게 생각하는 문화가 저는 이미 형성됐다고 생각합니다. 네. 그렇기 때문에 2년 전에 저 법무부 차관의 저 우산 의전 모습이라든지 또 추미애 장관 옆에서 우산 받쳐들고 있는데 주머니에 손을 넣고 가는 모습이 네. 이렇게 대비돼서 나오는 그런 저런 사진들이 나오는 이유 자체가 그거 아니겠어요? 결국은 우리 사회도 이제 이런 부분에 대해서 다 지적을 하고 과감하게 얘기할 수 있는 상황이 됐다. 한동훈 장관이 잘했다고 칭찬하는 그 측면보다도 네. 우리 사회가 이제 문화가 또 인식이 이렇게 바뀌고 있다 이런 것이고요. 잘 보시면 저 우산을 지금 들어주고 있는 분이 분명히 법무부에 계신 어떤 직원이실 텐데 네. 이런 표현들을 저는 거슬리게 들어요. 예를 들어 윗사람이 아랫사람을 내가 데리고 있던 직원이다. 이런 얘기 많이 하잖아요. 같이 일했던 직원이다. 이 표현하고 내가 데리고 있던 직원이다. 많은 분들이 아직도 쓰고 있습니다. 그런 부지불식 간에 일어나는 인식들이 저런 과잉 의존으로 발전했던 것이 아닌가. 그런 차원에서 한동훈 장관이 저런 모습을 보인 것은 다시 한번 국민들께 상식이 무엇인지 보여주는 사례가 될 수 있다고 저는 봅니다. 알겠습니다. 자, 그리고 민주당의 조 전 장관의 출마설이 계속 나오고 있는 것처럼 이쪽 정부 여당 쪽에서는 한동훈 법무부 장관의 출마설도 계속해서 거론이 되고 있습니다. 여야 모두 출마 가능성이 높다는데 목소리를 모으고 있는데 목소리부터 한번 들어보시죠. 예, 한 장관 나가실 거다. 무조건 나온다. 지금은 뭐 100 곱하기 10, 한 1000% 나간다. 한동훈 장관이 발광체면은 뭐 그 안에서 융화가 되건 말건 상관이 없는데 윤석열 대통령의 반사체라면 융화가 그렇죠. 안 될 가능성이 굉장히 높죠. 내가 보면 그 사람도 별로 선택의 폭이 넓지 않을 거예요. 정치를 안 하려면은 변호사로서 사는 길밖에 없는데 둘 중에 하나 택하는 수밖에 없는 거지. 정치인으로서의 자질은 보입니까? 신선하고 일반 국민에게 막 초기에 인상이 이렇게 나쁘지 않기 때문에 처신을 어떻게 하느냐에 따라서 달라서 뭐 그런 희망을 가질 수도 있다고 난 봐요. 박성민 비서관님, 네. 한동훈 법무부 장관 출마설에 대해서는 1000%, 조홍천 의원 1000% 얘기하는데 어떻게 좀 전망하세요? 아니 뭐 본인이 나오고 싶다면 나올 수가 있죠. 뭐 장관을 하시다가도 출마를 하는 경우가 있고, 뭐 네. 심지어 대통령실의 뭐 비서관, 행정관들도 지금 뭐 출마 채비를 다 네, 하고 네. 있다라고 하는 걸 보면 사실 뭐 할 수는 있는데요. 다만 이제 그런 부분인 거죠. 이제 출마를 해서 본인이 국민들에게 한번 선택을 받아보는 거, 판단을 받아보는 거는 본인의 자유이지만. 사실 최근에 이제 한동훈 장관의 행보 중에 좀 비판이 일거나 논란이 일었던 부분은 사실 법무부 장관으로서 또는 국무위원으로서의 무게나 중립적인 지위를 지키기보다는 너무 이제 정치인의 발언처럼 굉장히 자극적인 정치 평론을 하거나 민주당을 향해서 이제 사실은 법무부 장관이 통상적으로 하지 않는 뭔가 뭐 조롱하거나 뭐 좀 야유하는 발언들을 했던 것들이 사실 비판을 많이 받았던 거거든요. 근데 그건 한동훈 장관이 아니었더라도 누가 그런 말을 했더라도 비판을 받았을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러니까 그런 맥락에서 이제 법무부 장관의 업무에 충실하시다가 뭐 출마를 하시는 건 할 수 있는데 지금처럼 이렇게 정치적인 면모를 더 많이 보이실 거면 그냥 빨리 사표 내시고 정치권에 빨리 뛰어드셔라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알겠습니다. 뭐 꾸준히 제기가 되고 있는 총선 출마설인데 일단 한동훈 장관은 선을 그었죠. 그럴 생각이 없다는 취지의 입장을 거듭 밝히고 있는 그런 상태인데 어찌됐든 주변에서는 계속 거론이 되고 있으니까 한번 지켜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마지막 인물 김남국 의원입니다. 자, 김남국 의원 여전히 그 코인과 관련해서 말들이 참 많이 나오고 있는데 지금 이제 검찰 수사의 핵심은 미공개 정보를 활용했느냐 하지 않았느냐 이 부분에 좀 집중을 하고 있는 것 같더라고요. 화면 잠깐 보겠습니다. 자, 검찰이 뇌물수수, 공직자윤리법 위반 혐의 적용을 검토하고 있는데 미공개 정보를 이용한 행위, 처벌 가능한 적용 법조항을 고심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지고 있습니다. 그러나 김남국 의원은 그동안 줄곧 미공개 정보를 이용하지 않았다라고 부인하고 있는 상황이거든요. 김남국 의원의 목소리 한번 들어보시죠. 어떤 가상화폐에 관련되어서 미공개 정보 의혹인지 여기 계신 그 기자님들 한번 말씀해 보세요.
어떤 가상화폐에 대해서 왜 미공개 정보 의혹을 제기하는지 아무런 어떤 근거도 없이 미공개 정보를 이용했다라고 이렇게 주장을 하는 게 저는 너무 터무니없다고 생각이 되고요. 미공개 정보를 받을 만한 사람, 그런 어떤 관계 이런 것들이 직접 간접 하나도 없다라는 것을 다시 한번 말씀드리고 싶고요. 자, 본인 저렇게 얘기하고 있는데 검찰은 의심하고 있습니다. 어쨌든 수십억 원의 돈을 그 확실하지도 않은 코인에 전부 다 넣었다라는 것 자체가 그런 강심장이었냐라는 부분에서 확실한 정보를 좀 알고 그러지 않았을까라는 의심을 할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이긴 하거든요. 어떻습니까, 구자룡 변호사님? 이 부분에 대해서 부인을 하고 있는데. 사실 이거는 객관적으로 의혹을 살 만한 내용들이 많이 수집이 돼 있고 네. 김남국 의원이 지금 기자님들한테 저렇게 윽박지르듯이 얘기하는 것 자체가 굉장히 부적절한 게 이거는 굉장히 객관적인 사실로 드러난 내용으로 의혹이 이제 드러났던 것이고 그거에 대해서 본인이 자기가 서류를 제출하면은 충분히 바로 해명이 됩니다라고 하더니 결국은 자료 제출 아무것도 안 했잖아요. 네. 그러니까 의혹이 더 증폭된 건 자기 책임이에요. 근데 국민의 눈과 귀가 돼서 질문하는 거에 대해서 객관적으로 뭐 의혹이 사실이 아니다 이런 식으로 해버리면은 정치인으로서의 자기 책임도 다하는 것이 아닐 뿐만 아니라 요새 그 악플이 하도 많이 달리니까 인터넷 끊으셨나 봐요. 지금 의혹 제기는 계속 팩트대로 나오고 있는데 그거에 대해서 아무런 얘기가 없다는 식으로 저렇게 하시면 그건 너무 부당한 것 같고 그거에 대해서 지금 뭐 거짓말 탐지기까지 하겠다 네. 이런 얘기도 하잖아요. 저게 정말 국민들 듣기에 그럴듯하게 속이는 말이에요. 왜냐하면은 법적으로 거짓말 탐지기는 증거 능력이 없어요. 네. 그래서 참고적으로 시행하는 것이기 때문에 굉장히 제한적인 범위에서만 하거든요. 그리고 자기가 하고 싶다고 해가지고 요청하면은 그걸 받아들여서 하는 절차도 아니에요. 그래서 거짓말 탐지기는 정말 모르는 경우에 어떤 경우에 하냐면 그 성범죄 같은 경우에는 그 은밀한 곳에서 둘밖에 없잖아요. 그럼 두 명의 진술이 부딪힐 때 누구 말이 맞는지 두 명을 같이 태워요. 그래서 두 명의 진술이 부딪힐 때 누구 말을 더 믿을지 요 정도에서 참고할 때 그것도 본인이 동의할 때만 그렇게 해서 동의해서 한 것도 법원에서 증거 능력은 인정하지 않아요. 그러니까 아무 의미 없는 절차에 대해서 지금 객관적으로 거래 내용 좀 제출해 보세요. 얼마가 들어가고 얼마가 나왔습니까? 이거 그냥 하면 되는 거를 그건 아무것도 안 하고 거짓말 탐지기 해봅시다라는 거는 사실상 국민들에 대해서 속이는 발언 비슷한 겁니다. 알겠습니다. 자, 검찰 수사와 함께 국회 윤리자문위 징계안 심사도 진행이 되고 있습니다. 오늘 3차 회의가 열린다고 하는데 아마 그리고 다음 주 중으로 징계 논의를 마무리 짓고 결과를 낼 것 같은데요. 상황을 좀 보도록 하겠습니다. 과연 징계 수위가 어디까지 갈지 지켜보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소식 가겠습니다. 어제도 잠깐 전해드렸는데 출산 기록은 있는데 출생 신고가 이루어지지 않은 사례들 2,000건이 좀 넘는다고 합니다. 8년 동안. 여기에서 최소 5명이 사망하고 1명은 유기됐다는 소식이 추가로 전해졌습니다. 경악을 금치 못할 소식인데 어제 전해드렸던 경기 수원에서 어머니가 두 아이를 출산 직후에 살해하고 자신의 집 냉장고에 보관했던 그 사건에서 새로운 내용이 또 추가적으로 드러났다고 합니다. 구자룡 변호사님, 어떤 내용이 나왔습니까? 그 두 아이에 대해서 네. 살해를 저지르고 또 이제 외부에 발견이 될까봐 집 안에 그 보관을 하고 냉동실. 있었잖아요. 네. 그렇죠. 근데 냉동실에 보관한 상태에서 이사까지 했어요. 그걸 시체를 든 냉장고를 가지고 이사까지 하고 그래서 그거를 가지고 몇 년 동안 그냥 시체가 있는 상태에서 살았던 그러니까 그러니까요. 이게 어떻게 가능한가 싶은 정도의 일이 자꾸 벌어지고 있는데 우리나라의 이 출생 신고 자체의 허점 때문에 그렇거든요. 출생 신고를 안 해도 5만 원 과태료밖에 없어요. 그러니까 우리나라 법은 부모는 아이를 아끼고 당연히 적법한 절차를 따르겠지라는 그냥 선의의 기초에서 돼 있는데 이런 비정상적인 상황에 대해서는 대응이 안 돼 있는 것이죠. 그래서 출산에 대해서 병원이 자동으로 신고하게 되는 시스템이 지금 굉장히 필요하다 이런 논의가 진행이 돼야 될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알겠습니다. 뭐 다른 사례들도 경찰이 수사를 하고 있다고 하는데 어떤 사례들이 있는지 잠깐 소개를 좀 해드릴까요? 화면 보겠습니다. 자, 지난해 3월 경남 창원, 경기 화성, 경기 오산 등등에서 지금 전국적으로 이런 사례들이 많이 발생하고 있는 겁니다. 지난해 3월 영아 사망 사건, 출생 미신고, 영유아로 파악하고 있고 경기 화성은 친모가 또 제3자에게 뭐 아이를 넘겼다라는 진술까지 나왔습니다. 경기 오산은 미신고 아동 소재를 현재 파악하고 있다고 하는데 15년생 영아라고 하는군요. 법률적으로 지금 구자룡 변호사님 잠깐 말씀해 주셨는데 의무적으로 출생 신고를 하게 되는 출생 통보제라는 게 있습니다. 이게 이제 사실 국회에서도 법률이 발의가 많이 됐었는데 이게 다 제대로 통과가 되지 않았다고 하더라고요. 윤석 대변인이. 이거 좀 법률적으로 좀
보완을 좀 해서 법안을 만들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렇죠. 지금 나오는 게 병원에서는 출산 기록이 그래도 있다는 거 아니에요. 이것마저 없으면 아예 아이 자체가 출산 사실 자체가 증명이 전혀 안 됐을 텐데 그래도 병원에는 기록이 있다. 그런데 행정당국에는 출생신고가 안 돼 있다. 이 간극 때문에 지금 벌어진 일이라고 본다면 병원에서 아예 출생신고가 되도록 하도록 뭐 강제한다고 표현해야 되겠죠. 그런 상황이 있어야 된다고 봅니다. 미국 같은 경우도 병원에서 아이를 낳으면 병원에서 그 출생신고서를 주거든요. 그런 차원으로 제도를 바꾼다면 굳이 부모가 동사무소에 가서 주민센터에 가서 출생신고 안 해도 그 아이가 행정적으로 기록이 남고 그렇게 된다면 지금 같은 이런 상황을 막을 수 있는 어떤 근거가 되지 않을까. 제도 개선이 시급하다고 생각합니다. 알겠습니다. 한번 지켜보죠. 제도 개선을 얼마나 빨리 좀 해줄지 지켜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지금부터는 놓치면 아까운 뉴스들 소개를 좀 해드리죠. 자, 선관위가 이른바 친족 찬스 채용 의혹으로 논란이 커졌었는데 자체 조사를 해봤더니 언론에 밝혀진 것보다 훨씬 더 많았다고 합니다. 신문 보시죠. 자, 서울신문인데요. 선관위 가족 친인척 채용 의혹이 21건이나 된다고 합니다. 그리고 끝까지 발뺌하고 공개 안 한 사람도 25명이나 된다고 해서 그동안 언론에 알려져 있던 뭐 10여 건보다 훨씬 더 많은 건수들이 있었고 그리고 자녀 13건, 배우자 3건 등 여러 가지 사람들이 있었다고 합니다. 그리고 25명이 현재 발뺌하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친족 찬스 의혹 사례는 앞으로 더 늘어날 수도 있는 가능성이 남아 있습니다. 여야 의원들도 선관위 사무처장의 답변 태도와 부실한 자료 제출 등에 강하게 질타하는 모습도 있었는데 영상도 이어서 보겠습니다. 친족이라든지 여러 가지 채용 부분에서 문제가 있었던 부분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이제 죄송한 말씀인데요. 그 관계만 가족 관계만 아니 파악됐지. 선관위에서 자체 파악하셔서 국회에 보고하기로 하셨잖아요. 지금 계속 시간만 가고 있잖아요. 현재 확인된 게 몇 분입니까? 친족으로 확인된 게 몇 분입니까? 한 20여 건 되는 걸로 알고 있어요. 그 언론에는 이미 11건 정도는 보도가 됐고요. 지금 아빠 찬스, 또 사촌인의 형님 찬스, 그것도 친척 찬스까지 썼어요. 제 소신은 견제받지 않는 조직은 저는 이건 썩는 건 당연하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여러분들 마음대로 채용하고 내부가 굶어 썩어져 있는데 어떻게 여러분들이 민주주의를 수호하는 헌법기관이라고 자임하면서 큰 소리를 칠 수 있겠습니까? 선관위 참 문제가 많은 조직, 뭐 견제를 받지 않고 있다 보니까 저런 일들이 벌어지는 것 같은데 어찌됐든 뭔가 특단의 조치가 좀 필요해 보입니다. 노노희 교수님 어떻습니까? 그러면 당연하죠. 저걸 보고 좀 막 그런 생각을 하지 않는 시청자가 누가 있겠습니까? 헌법상 독립기관이다. 그걸 굉장히 존중했죠. 그래서 뭐 감사원 감사도 받지 않고 이런 세월이 계속되다 보니까 무슨 성역처럼 돼버린 그런 상황입니다. 아까 잠깐 얘기하셨지만 절대 권력은 절대 부패한다는 말처럼 우리가 삼권 분립을 하는 이유가 뭐겠습니까? 서로 견제하라는 거 아닙니까? 그래야 균형이 이루어진다는데 저는 견제할 조직이 전혀 없었던 거죠. 참 이해가 안 되는 게 저렇게 25명 직원이 개인정보원에 동의도 안 했다? 그럼 뭔가 문제가 있어서 안 하는 거겠죠. 그죠? 그러니까 저분들은 감사원 감사 또는 수사가 반드시 필요하다고 생각을 하고요. 어이없는 얘기. 평소에 그러니까 선관위니까 평소 선거가 없는 때는 할 일이 없는 거 아닙니까? 솔직하게 얘기해서. 그런데 놀다가 선거 때 되면 휴직을 한다 직원들이? 그런 보도가 있었죠. 정말 어이가 없는 얘기였어요. 그러니까 이분들이 공무원이 맞냐고요, 공직자가. 그리고 그 휴직을 하고 그 빈자리 메꾸기 위해서 특채를 하고. 이거는 완전히 저 마피아 뭐 집단 아닙니까, 이거는. 그러니까 이분들은 감사원 감사, 수사 철저하게 해서 환부를 도려내지 않으면 이런 거 성역화된 이런 조직은 존재할 이유가 없는 거죠. 알겠습니다. 선관위도 지금 국회에서 국정조사하자고 얘기가 나오고 있는데 이거 감사원 감사 끝나고 나면 국정조사가 이루어진다고 이제 순서상은 그렇게 되어 있어서 앞으로 시간이 좀 더 걸릴 것 같은데 한번 지켜보도록 하겠고 그리고 어제도 잠깐 전해드렸던 타이타닉호 관광하러 갔다가 실종됐던 이 타이탄 잠수정 골든타임이 어제까지였다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오늘 아침에
속보가 전해져 왔습니다. 5명 모두 사망했다는 보도가 오늘 나왔습니다. 안타까운 소식을 전해드리게 됐고 내부에 폭발이 있었다는 얘기도 있고 여러 가지로 상황이 안 좋아서 5명의 탑승자들이 모두 생존하지 못하고 사망했다는 소식이 전해졌습니다. 자, 그 소식까지 전해드리고 저는 잠시 뒤에 돌아오겠습니다. 네, 오늘 준비한 신통방통 죄송합니다. 오늘 준비한 신통방통 여기까지입니다. 다음 주에 더 신통하게 돌아오겠습니다. 고맙습니다.